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는 잔인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매체로만 봐도 너무 무서운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조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동 패턴이 너무 만연해서 아동 청소년기나 초기 성년기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것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한 형태입니다.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 불법을 자주 저지른다.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사기를 친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반복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으로 성마름과 공격성을 나타낸다. 무모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안전을 무시한다. 무책임하다. 꾸준히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빚을 못 갚는다거나 돈을 다 흥청망청 쓴다거나 이런 사례에 해당하죠. 타인에게 상처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훔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것을 합리화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기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조폭처럼 조직에 가담해서 협박하고 불법적인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해당해요. 그렇지만 조폭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의 모습하고 또 추격자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모습하고 약간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더글로리에 나오는 박연진하고 추격자에 나오는 하정우하고 둘 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해당하지만 두 캐릭터는 비슷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미지가 좀 다르죠. 반사회성 성격 장애 중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완전 둔감하고 사람들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데 성품이 굉장히 잔인한 스타일이 있고요. 더글로리의 박연진처럼 남은 괴롭히면서 자기 찐 친들하고는 어울려 다니고 우정도 나누고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 가정도 꾸리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추격자 같은 경우를 사이코패스, 박연진 같은 경우를 소시오패스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유전적인 경향성이 높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가 거의 없고 특징적으로 감정적인 동요가 잘 없어요. 다혈질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고 다른 사람이 울부짖고 이렇게 해도 본인은 무감각.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덜해서 잘 안 잡힌다고 해요. 사람들 속에 잘 숨어들고 그런데 수법은 굉장히 잔인한 이런 경우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환경의 결과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은 타입입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1차 그룹하고의 유대관계는 있지만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유대감이 없고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감정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약간 다혈질일 수 있습니다. 더글로리에서 그래서 박연진이 송혜교가 복수할 때 나 잘못했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사랑하네. 이런 식으로 남편에 대해서 좀 애틋한 감정처럼 막 내보이는 그런 장면이 좀 있거든요. 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압박 들어오니까 갑자기 A4지 뒷면에다 사직선 막 이렇게 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좀 더 다혈질이다. 그리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굳이 속이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만들기도 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러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될 사람들도 떡잎부터 달랐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충동성을 띠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진단은 품행 장애
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진단명이에요. 이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은요,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돈 뺏고 사람 때리고 이렇게 권리 침해하는 행동도 해당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 청소년인데 술, 담배 하면 안 되는데 술, 담배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가게 유리창 막 깨부수고, 사기나 절도, 오토바이 훔치고, 중대한 규칙 위반 등을 하는 경우에 품행장애로 진단합니다. 품행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은 최대 50%나 된다고 해요. 게다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 증상들이 청소년기 때 이미 품행장애로 나타났었다 라는 사실이 주요 판단 기준이거든요. 청소년 때는 안 그랬다가 갑자기 어른 돼서 그런다. 이럴 때는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어렸을 때 어땠는지, 또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청소년기의 비행 행동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조커 영화 아세요? 조커 영화에 나오는 조커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결말이 조커에 대한 캐릭터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열린 결말이자 모호한 결론을 내려주면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소년기에 비행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증거는 없죠. 게다가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하려면 살인 등의 행동이 정신병적 상태,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의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주요한 진단 기준이거든요.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의 살인 사건 등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데 그러한 환자들은 망상과 환청의 영향으로 살인을 한 것이지 천성이 잔인하거나 규칙 위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진단명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스포일러 되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가 않고 청소년기 때 이미 품행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단정적으로 진단되도록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라든가 또 본인이 벌인 그런 일에 대한 반응들을 볼 때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지만 반사회적인 성향들을 굉장히 좀 짙게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들의 치료는 엄청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증상의 특성 자체가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치료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쟤 진짜 반성했어요. 저 이제 양심적으로 살 거예요. 그래 믿는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해요. 남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텐데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를 가지기 힘든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충동적인 것도 특징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날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바뀌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텐데 충동성, 즉흥적인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치료에 참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정시설, 강제격리 이런 강제적인 수단들로 반사회성 행동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잘못을 하신 분들은 징역 살이를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꾸 빈번한 규칙 위반이나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성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이나 친구나 사회에서요. 이럴 때 반사회성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생각보다 어른이 돼가지고 거짓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미성숙하니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미성숙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언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사회성이 완성되잖아요.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들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능력들이 대체로 다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거나 다른 건강한 대처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죠. 맥락상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둘러대는 거짓말이 너무 반복될 때, 이럴 때 의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주 욱하고 폭력적인 사람. 이건 뭐 말이 필요가 없겠죠. 자주 욱하고 폭력적인 것 자체가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사실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연인으로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3번, 상사나 담당자 등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데 능숙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데도 능숙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부를 하든 친근하게 대하든 하면서 환심을 사면서 특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이 선생님들한테는 맨날 혼나기는 하는데 수련회에 간다. 수련회 담당 교관들하고 제일 먼저 친해지는 집단이 바로 일진들이죠. 일진들이 수련회 교관들하고 엄청 친해져요. 그래서 교관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가끔 막 술, 담배에 눈 감아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거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도 다소 불량하고 좀 잘 나간다 하는 친구들이 다른 어른들한테 오히려 더 친근하게 굴고 치대고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친해지는 능력이 탁월해서 교도소에서도 교도관한테 친한 척하는 재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미 있게 정말 끈끈한 우정, 유대 관계, 사람들 사람으로서 교도관님 너무 좋아요. 존경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죠. 어떻게든 살살 구슬려서 외출 얻어내고 간식 하나 더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와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가 잘못한 것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 쉽지는 않아요.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엄청 속상하지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힘들지만은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잘못을 인정해야 이 사람하고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참아주고 양보하고 이게 내 충동대로 안 하고 양보를 하는 것도 내가 장기적으로 내다보았을 때는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죄책감도 일단 없는 데다가 내가 인정을 하는 거 자체가 관계에 유리하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일단 내가 열받으면은 끝. 내가 열받으면 네가 잘못한 거. 이런 무논리로 계속 남 탓을 하면서 자기가 변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성향들이 조금씩 있는 거는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향들이 종합적으로 너무 여러 번 자꾸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이긴 횡령인데 내가 커피 믹스 같은 거 회사에서 맛있어가지고 두세 개 타먹는다. 이런 거는 너무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아니죠. 아닌데 내가 커피 믹스 싹 다 긁어가고 그 다음에 심부름하고 잔돈 남은 거 이런 거 맨날 다 내 주머니에 넣고 열받으면 물건도 부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만연하게 나타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반사회성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진단명을 모르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쩐지 꺼려지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의 직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좀 위험하다, 쎄하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1번, 거리를 두세요. 제가 정신과 전문의인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료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쵸,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제 행동을 바꾼다거나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입니다. 2번,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둘 수가 없을 때에는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제가 아까 권력자를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 사람들은. 만만하면 괴롭히고, 만만하면 돈 뺏고 갈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맞서는 게 좀 두렵지만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좋은 마음으로 참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런 깨달음을 가질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계속 잘해주면은 얘가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호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큰 걸 요구하고 이러거든요. 딱 끊어주고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고요. 세 번째,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했을 때 맞섰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한 분노를 보이거나 네가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난 널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더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법과 제도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어른들께 도움을 청하고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인사팀과 노동청 또는 기타 법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미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신이 피폐해졌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들은 병원 안 가는데 내가 왜 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